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 인선이 이르면 내일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새 정부의 내각 구성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친윤 체제가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당초 내일 일부 추가 내각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발표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윤 당선인이 현재까지 밝힌 상태인데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오늘 조간신문 일부에서 보도한 권영세 의원의 통일부 장관 기용 문제가 상당히 제 눈에 좀 띄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당선인의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2년 선배고요. 그리고 지금 사선 의원으로서 사실 실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진 의원을 일부 부처의 장관급으로 이렇게 내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보니까 지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탁이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부총리급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에 지금 물망이 오르는 이유가 뭘 것인가. 그건 아무래도 지금 교착 국민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실현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윤 당선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지금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만약에 본인의 실세 측근 의원을 기용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역점을 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도 조그마한 하의 돌파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는 식으로 지금 일축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 지금 권영세 의원의 통일부 장관 기용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아마 지금 향후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되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영세 의원 당초 비서실장 하나평에도 올랐었는데 그렇죠. 이젠 통일부 장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떤 인물 가장 눈에 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인수위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입각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좋게 얘기하면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걸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좀 뭔가 이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해 나갈 좀 파격적인 인사나 또는 뭔가 큰 기대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어떤 주목되는 인사는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지금 국정 비전과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어떤 국가 비전 이런 것들도 눈에 띄는 게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인사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무난하지만 그걸 또 비판적으로 보면은 눈에 확 띄는 사람이나 눈에 확 띄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당선인이 어제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에서 내일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이 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왜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방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인수위에 지금 주로 관여하시는 분들이 유력 물망에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그 유페이스라든지 그리고 또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던 만큼 일종의 좀 깜짝 발탁 인사 내지는 이 지금 탕평 인사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인수위에서 지금 놓는 그 하마평을 갖고 서오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50대 남성 위주라고 한다면 네. 좀 더 다양한 구성 그리고 성별적으로도 여성의 발탁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땅한 후보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각 인선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청문회 전국이 시작이 될 텐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 당초에는 청문회 통과가 수월할 것이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 부동산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 지금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총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인사청문회 무난히 통과했던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또 요직을 쭉 거쳤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날카로운 검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대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이렇게 그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직을 퇴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재산이 지금 한 2배 정도 늘어서 네. 지금 뭐 대략 지금 신고 재산만 한 80억 정도, 뭐 시가로는 지금 100억이 넘는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러니까 이 공직 사퇴 이후에 많이 늘어난 이 재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본인의 주택을 지금 미국 그 대기업에게 임대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 임대를 줄 때 당시에 지금 한 총리 지명자가 통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대 로펌에 근무를 하면서 그액의 지금 연봉을 받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이 관행적으로는 상당히 뭐 지금 걸맞는 액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 한덕수 지명자께서 지금 사실 현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른 상승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그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아주 그러니까 소외 계층들, 아주 한계 계층에 계신 분들의 임금 문제에서는 저렇게 까다롭게 잣대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이 검증과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상당한 논란과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헐값 매입이라든지 증여세 탄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이 의혹들 중에서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 민주당이 그렇다고 그래서 낙마로까지 이어지기는 사실은 조금씩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액보수 논란만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제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5개월에 15억의 그 소위 정관 예우 때문에 낙마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액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 똑같은 고액 보수긴 하지만 금액이 좀 낮은 측면이 있는 거죠. 또 이해 충돌을 놓고 보자면 10년 동안 6억 원의 임대 수입료를 얻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럼 또 뭐 예를 들어 외국의 그런 거대 기업에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 자리에 있었느냐 보면 또 아주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걸 딱 가지고 절대 안 돼라고 부결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과가 되긴 될 텐데 이제 네. 문제는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네. 이번에 또 한 번 확인된 게 뭐냐면 김앤장 이 회전문 인사예요. 지금 현재도 김앤장에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가 70여 분 넘게 있다고 그러는데 고위공직자를 하다가 퇴직하고 김앤장 가서 기업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맞는 자문과 역할을 하시다가 다시 또 그 공직에 돌아왔을 때 이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관여를 하고 그 정책이 자칫하면 그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또는 그 이해단체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정책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한일 관계에 관여했던 인사가 김앤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과 관련된 자문을 했는데 와가지고는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와가지고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김앤장의 이 회전문 인사를 이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논란이 돼서 퇴직 이후에 이런 자리에 못 가게끔 법으로 막아는 놨는데 이게 너무 빈틈이 많다 보니까 다 김앤장 가가지고 17억, 18억, 19억이면은 서민들 로또 당첨이에요. 그럼 김앤장 가가지고 로또 당첨됐다가 그리고 다시 또 공직에 돌아와서 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미명하에 어떤 이해관계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논란의 중심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대 정부 이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교를 해보면 정세균, 김부겸 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받았던 평가와 유사한 수치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60%보다는 낮습니다. 앞서 박 교수께서는 민주당이 낭만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차 교수께서는 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민주당 정권에 상당히 봉직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통과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낙마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든지 이해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지금 여러 가지 재산 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났을 경우에 상당히 여론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먹고 민심의 동향을 보고 지금 움직이는 하나의 그러니까 집단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6월 1일 날 지금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민심이 만약에 지금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상당히 싸하게 돌았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당론으로 가면 찬성이다 반대다 하질 않고 가면 자유투표에 맡기는 식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으로는 한덕수 지명자에 대한 강한 정치적 태클을 거는 그런 방향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한덕수 지명자의 통과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저는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쟁점들을 웬만큼 그러니까 한 지명자가 잘 의혹을 해소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민심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사청문 TF단장인 민영배 의원이 처음으로 낙마 가능성을 거론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거든요. 102명 가운데 81명 이 권 의원에게 몰표를 줬는데 당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국정 철학이 좀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관철시키자는 아마 집단적 의지가 저는 표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 당선인하고 상당히 뭐 절친이다. 그리고 뭐 중마고보다는 이야기할 정도고 본인 스스로가 또 뭐 윤핵관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할 정도니까 네. 상당히 아무래도 윤 당선인의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속내를 잘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에 있어서도 친윤 체제가 지금 구축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졌을 때 사실은 뭐 의원들 생각이 자연스럽게 모아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권성동 의원 하면 지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상당히 소신의 정치인 뭐 이렇게도 많은 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당시 여당 출신의 법사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뭐 지난 총선 때는 또 당에서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강단이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이분이 상당히 좀 직선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속내를 바로 드러내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내의 리더십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 문제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소신이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고 상당히 직선적인 의법을 쓸 경우에는 과연 지금 압도적인 여대 야수 상황에서의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는 과연 어떻게 이것이 바람직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선인하고 상당히 그만큼 가깝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청 관계가 원활해질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당이 청와대 출장소가 되고 있다,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권성동 당선인은 상당히 대통령에게 윤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 지금 야당과 그 관계를 어떻게 지금 원만하게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대통령 권력과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원내대표의 말처럼 청와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청와대의 쓴소리보다는 조언을 좀 하시겠죠. 근데
초기에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정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도저히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대 야당을 설득할 수 없을 때, 동의를 이뤄낼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선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때 만약에 대통령과 갈등이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거나 당대표일 경우하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원내대표라면 아무래도 권선동 의원이 좀 더 편하게 대통령에게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합니다. 이 정도의 설득은 좀 가능할 수 있겠죠. 좀 그런 측면들도 몰표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여소야대 전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떤 관계 설정을 보이느냐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권 원내대표의 일성이 강한 여당,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일성 역시 강한 야당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긴장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권 교체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신구 권력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지금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금 인준 청문회와 그리고 인준 동의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상당한 아마 여야 간의 힘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또 윤 당선인이 지금 대선 때 공약했던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50조를 하느냐, 30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추경안을 못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윤 당선인이 아마 취임하는 즉시 아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제출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럼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뭐 지금 뭐 윤 당선인 쪽에서는 지금 그 지난 연말에 통과됐던 올해 예산을 지출 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그 가장 큰 발등의 불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 당장 이번 달 안에 지금 처리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뜨겁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12일 날 지금 원총회를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움직임을 보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앞으로 청문 전국부터 2차 추경안 처리 문제 그리고 이 검찰 개혁 법안까지 여야가 충돌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내대표 두 분 모두가 다 강한 야당, 여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게 근본적인 출발은 윤석열 당선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대 야당과 협치의 어떤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면 그게 인사와 정책에서 반영이 됐을 거고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 소위 협치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텐데 뭐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에 있어서 청와대나 또는 그 거대 야당과 충돌을 지금 빚는 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의 의지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협상과 타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제한된 타협 과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그런 걸 또 여론을 명분 삼아서 충돌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고 그게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그 정책 경쟁의 되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의 연장전 느낌으로 치러지면서 난타전을 벌리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우려되는 사실은 대목이죠, 이 지점이. 네, 이번 지방선거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윤심, 박심, 명심 이런 단어들이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박심 논란이 한창인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후보를 향해서 공개적인 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구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지금 언론들은 상당히 아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대구고, 대구에 바로 지금 시장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첫건이 출마를 했고, 본인이 지금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지금 파면당하고 장기간 구속되고
그리고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힘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지금 대구 사주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동정심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많이들 보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지금 박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실종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치하고는 달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지방 자치를 보통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 지방민들이 각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주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자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신경 써야 할 대구의 발전, 미래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게 심정적으로는 정치적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인간적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 지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차라리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서는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를 5년 동안 상당히 옥바라지 해주고 이런 점 때문에 내가 후원회장이라도 맡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님 감사하지만 그냥 계십시오. 제가 혼자서 뛰는 것이 그냥 묵묵히 그 뒤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뛰어들었을 경우에 오히려 대구 사람들의 생각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께서도 이렇게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저도 비슷한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동정 여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 능력, 그러니까 아직 유영하 변호사의 능력과 비전이 한 번도 국민들 앞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찍으라 그런다고 그러면은 동정심이 그게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느냐?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아주 극소수의 어떤 그 결집은 이뤄질 수 있겠지만 대세를 가를 만큼의 변화를 영향력을 미치기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5년여 만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앞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낸 정치적 메시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일단 우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먹히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조차도 다음 선거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지를 낼 때 굉장히 좀 좋은 메시지 그 다음에 고려된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유영하 예비 후보에 대한 이 지지 메시지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몇 단계를 좀 뛰어넘는 듯한 본인을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같이 꿈을 꾸는 동지가 돼서 후원해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꿈을 어떻게 같이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뭔지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이거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찍으라고 그런다고 찍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힘이 영향력이 많이 좀 감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 판단 능력도 좀 한번 대구 시민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가는데 예.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윤 당선인 측이 밝혔습니다. 만남 가능성 그리고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아마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왔을 때도 본인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비실장을 하던 의원을 보내서 상당히 난화분을 전달하면서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준비가 덜 됐으니까 조금 이따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대구를 방문하면 아마 찾아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역대 대통령도 보면 사실 대통령 취임하거나
아니, 취임 전이나 아니면 또 취임 후에 아니, 전직 대통령하고 만남을 갖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통과 의례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 당선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풀어야 할 정치적 앙금들도 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본인이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정치적 앙금을 터는 그런 아마 모양새를 갖추려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그때 당시 수사 과정을 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단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또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두 분이 정치적 앙금을 어느 정도 해소했구나. 그 정도의 아마 이 지금 그 뭐랄까 퍼포먼스 그런 기대치를 갖고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정도는 아마 기꺼이 수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회동이 성사된다면 두 사람의 앙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구원이 풀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한 번 만나가지고 앙금이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까지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도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었고, 뭐 이번에 돌아와서도 그 중간중간의 행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그게 한 번 만난다고 앙금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찾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우회적인 발언을 통해서 뭐 국민 통합에 뭐 일조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 정도가 나오는 그림이 최상의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